안녕하십니까. 방금 박조사역으로부터 소개받은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경환 과장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맡은 일은 매월 저희 금통위원들이 금리를 결정할 때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통화정책 여건이라는 거를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제 동향을 작성하는 게 제 일이고요. 그리고 국회 등의 대국회 업무가 또 하나의 제 일입니다. 제가 이 비슷한 주제로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첫 해는 너무 많이 헤맸고 둘째는 조금 나았는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이해라는 제목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보통 의사소통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죠. 오늘 하필 통화정책의 커뮤니케이션 이게 왜 하필 금요강좌에서 2시간 동안 다뤄져야 될 주제인지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이게 왜 중요하고 저희한테 왜 중요하고 국민들에게 왜 중요하고 또 왜 해야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뭐 확립된 이론은 없으니까요. 예,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거 그리고 한국은행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순서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는 제 생각에는 이 세 번째 파트 정도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이고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지금은 중요시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왜 중요한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제목은 제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고 해놨는데 주로 어떤 것들을 국민들과 또는 국회와 의사소통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요. 세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아주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의의입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중앙은행의 비밀주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에는 제가 한국은행에 들어올 때까지도 그리고 최근까지도 중앙은행이 하는 일은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 그런 걸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오다가 왜 갑자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요즘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거를 하도록 할게요. 커뮤니케이션이란 중앙은행이 가계, 기업, 정부와 같은 경제 주체들 또는 국회, 그리고 금융시장과 의사소통하는 모든 행위들을 일컫습니다. 이거는 통화정책 관련 정보에 국한하지 않고요. 시장이 갖고 있는 경기 인식이라든가 중앙은행이 하는 경제 전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 주체의 통화정책에 대한 반응 이런 모든 피드백 과정까지 다 포함한다고 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거라고 해봤자 불과 20년, 10여 년 전 그리고 지금도 많은 중앙은행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은행이 가진 정보는 중앙은행이 가진 전략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었냐면 이런 세 가지로 저희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또 중앙은행 입장에서 본인들이 하는 정책을 극대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라는 게 어디서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선출 권력인 정부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었다고도 합니다. 먼저 인식 부족을 보시면 과거에는 그 소위 정책이 파급되는 경로라는 게 상당히 분명했습니다. 시장이 단순했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내리면 대출 금리도 내려가고 예금 금리도 내려가고 그러면 사람들의 경제 주체들이 행동하는 양식도 다 바뀌게 됩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중앙은행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었고 국민들이 굳이 알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블랙박스 또는 뭐 매직박스 비슷하게 불리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합리적 기대 이론이라는 것이 풍미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면 가장 키포인트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는 효과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단순하죠. 알면은 효과가 없으니 모르게 해야죠. 그래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밀주의를 유지해왔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권력을 갖지 않는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행함에 있어서 미리 다 알려지고 전략이 알려지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압력을 넣겠죠. 정부 기관이나 어디서든. 거기서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중앙은행 설립의 본연의 의무인 통화정책, 통화가치 안정을 잘 하도록 하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비밀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시작을 했냐? 무엇보다도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금융시장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은행이 과거에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정도의 통화정책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1년 내내 금융강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면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통화량을 조절해서, 왜냐하면 통화량이 물가랑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또는 통화량이 결국 물가를 결정한다는 그런 이론, 사실 그거는 거의 사실에 가까운 그런 것 때문에 통화량을 잘 조절하면 물가도 조절이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통화량이라는 유동성 또는 돈이라고 불리우는 이거 자체에 정의도 불분명해지고 그 금융시장이 복잡해지다 보니 중앙은행이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정책금리를 어떻게 하더라도 파급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파급이 되는지도 알 수 없고 물가랑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돈의 양을 어떻게 해서 물가를 잡고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불확실성을 축소하는 것이 더 낫다. 아까 좀 전에 그 합리적 기대 이론이라는 걸 얘기했죠. 근데 그게 좀 더 나가면 예견이 되었건 안 되었건 결국 실물이 뒷받침되지 않은 어떤 정책적인 자극도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극단적인 이론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돈을 다루는 데는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라.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갑자기 경제정책을 바꿔가지고 불확실성을 키우느니 다 예견할 수 있게 서로 다 까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잘해 나가자. 제가 이거 안 켜고 다 얘기했네요. 여기 빼먹은 게 있는데 금융시장 발전에서 이제 그 유효성이 자꾸 떨어지는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조금 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국민들이 생각해줘야 이게 원하는 대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생각들이 생겼고, 예,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고, 자, 1970년대에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석유 파동이라는 게 나면서 전 세계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됐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가. 그러다 보니 많은 나라들이 중앙은행의 권력을 또는 권한을, 제가 아까부터 자꾸 권력이라고 그랬죠. 권한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제도를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론 나라에 따라서는 정부는 악이요. 그러면 악이 아닌 정부가 아닌 다른 독립된 아이가 무언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많은 민주화된 나라들은 선거를 통하지 않은 어떤 권한을 가진 집단이 정책을 수행하는 것에서 많은 반감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뭐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런 논쟁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간 수십 년간 정부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관해서 반박을 할 때 많이들 내세우는 논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들이라고 하는. 네, 어찌됐건 중앙은행의 권한이 조금씩 강해지면서 그런 시비가 붙게 되고, 따라서 중앙은행은 자신이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국민들에게 또는 국회에게, 정부에게 자신이 하는 바들을 설명을 잘 하라는 견해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견해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게 됐고, 중앙은행들은 울며 겨자 먹기 비슷하게 조금씩 더 많은 정보들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1990년에 들어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화정책을 할 때 통화량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 또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또 다른 경우는 달러화에다 그냥 자기 나라의 통화 가치를 그냥 연계를 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이 있어요. 환율 목표제라고 하는데, 꼭 그건 아닌데 비슷합니다. 예, 그런 두 가지도 있었는데, 이제 유효성이라든가 또는 나라에 따라서는 조금 경제 규모가 되고 하는 나라들은 환율 목표제 쓰기도 어렵고,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고심을 하던 차에 1990년에 뉴질랜드가 처음으로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그 이후로 영국, 칠레, 캐나다, 그리고 1998년에 우리나라 지금 한 26개 나라가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환율 얼마 또는 통화량 얼마, 증가율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타깃을 정해서 정책을 통해서 그것을 달성함으로써 결국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그런 식으로 정책을 수행했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저희가 생각하는 물가의 안정된 정도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국민들에게 다 말씀드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달 금리를 어떻게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통화정책 수행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시장은 복잡해져서 금리 파급 경로가 약간 많이 불투명해지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인플레이션 목표를 갖게 되니까 국민들과의 소통이 진짜 중요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게 도입됐다는 것이 그 자체로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진 이유고요.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자꾸 알려드리는 게, 왜냐? 이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라는 거 있죠. 인플레이션 기대라는 거를 우리 은행에서 총재님이 기자회견을 하시는가 어디서 얘기할 때 인플레이션 기대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내가 3%를 내년도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내가 3%를 또 우리나라에 내가 알고 있는 물가 수준이 대충 몇 프로, 내가 갖고 있는 또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물가에 대한 인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인가가 여러분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알게 모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매년 우리나라 물가가 10%, 20%씩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내년도 월급 인상을 요구할 때, 내년도 나의 가계부를 정리할 때, 계획을 세울 때 다 그게 걸립니다. 물가가 얼마나 오를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국밥집을 하는 아주머니가 내년에도 물가가 10% 오를 거야 하면 매년 국밥 가격은 10%씩 오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동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국밥집 종업원은 또 어디 가서 뭘 사야 되는데 그것도 10%가 오른다고 생각하겠죠. 왜냐? 우리 국밥이 값이 계속 10%씩 올라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10%를 생각하면 다 10%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는 물가 안정 목표제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뭐 저희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3%야 3%라고 계속 2%야 2%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물가가 2% 이렇게 믿도록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지금 조사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는 일반인들에게 어떠한 편견도 없이 실제로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3% 내외에서 거의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13, 14년간 실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정확하게 3%입니다. 네, 지난달까지. 그렇듯 사람들의 기대가 중요한 만큼 기대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앙은행들에게 자꾸 강조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혹자들은 물가 안정 목표제를 두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통화정책 체계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중요한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에게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주체 시장에게나 일반 국민들에게나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독립된 결정을 하는 데 대한 설명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질문 있으신 분? 네, 다행입니다. 자, 아까부터 계속 설명드릴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국회에 매년 2번 이상 통화정책 보고서라는 것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1년에 2차례씩 금융안정 보고서를 제출하고 1년에 한 번씩 연차 보고서라는 걸 제출을 합니다. 국회가 힘이 세거나 국회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국민에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재님은 국회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나가서 증언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그러하고 영국도 그러하고 그리고 물가 안정 목표제를 지금 운용 중인 26개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은 이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저에 있는 것이 중앙은행의 책무. 이거는 이쪽을 보면서 처음 보게 된답니다. 어카운터빌리티. 예, 설명할 책임 이 정도로 그냥 책임이라고도 분류를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정당화 여담이지만 아까 물가 안정 목표제 잠깐 설명드렸죠. 처음에 뉴질랜드에서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했을 때 그때 최초 계약서를 보면 뉴질랜드는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계약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 얼마 동안 물가 목표를 어떻게 가져가겠다고. 처음에는 거기 계약서에 못 지키면 잘릴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운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대신 설명해야 되는 의무는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예, 물가가 목표치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면 나라에 따라서 다른데요. 영란은행도 한 1% 이상 벗어나게 되면 영란은행 같은 경우 영국의 중앙은행이요. 예, 재무부 장관에게 반성문을 냅니다. 예, 저희끼리 반성문이라고 그러는데요. 편지를 써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못 지켰다. 그럼 재무부 장관은
너의 고충을 다 이해한다. 뭐 이런 식의 답장이 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통화정책 보고서나 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연 2회 이상의 연 2회 물가 보고서를 발간을 하면서 물가가 왜 지켜졌고 왜 못 지켜졌고 못 지켜진 이상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시면 전혀 알 도리가 없지만 예.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카운터빌리티, 이 설명할 책무가 중앙은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사전적인 조건이며 핵심 요소라고 예, 저희끼리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통화정책의 일종의 역사를 알아봤고 왜 중요한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략은 뒤에 보시겠지만 뭐 대상, 시기, 누가, 주체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일종의 예, 그런 것들을 전략이라고 하죠. 그런데 뭐 다른 거는 뭐 모든 일반적으로 중앙은행들이 다 비슷한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 네 가지 통화정책의 목표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결정 내용, 전망, 앞으로의 방향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기, 주체들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행위입니다. 예, 시기는 즉시 할 것인가, 일정 기간 경과할 것인가, 주체는 위원회가 할 것인가, 개인이 할 것인가. 주체 얘기는 뒤에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세상에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다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나라들은 대부분 우리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그런 위원회 체제를 가지고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중하다는 뭐 그게 제일 많이 작용했겠죠. 거의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총재가 혼자 결정합니다. 네. 제가 말이 빠르군요. 자,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달성해야 할 목표, 통화정책의 목표죠. 이거는 대부분 법률에 의해서 또는 정부의 위임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한국의 예가 제일 나을 것 같아서 한국은행법 1조를 들었습니다. 한국은행 설립 근거는 이것입니다. 효율적인 통화정책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달성하고 따라 그렇게 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저희 설립 목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죄송합니다. 까먹었습니다. 예, 지난번 한국은행법 개정 때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야 된다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하는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을 함에 있어서 금융이 안정되도록 금융시장 안정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에 이런 식으로 위임이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목표를 구체적인 숫자, 양적 지표로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통화량 목표제를 몇 안 되지만 하는 나라들은 뭐 통화량을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물가 안정 목표제를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금리 중심의 금리 타겟팅을 통해서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 2015년까지 물가 안정 목표는 2.5%에서 3.5% 사이를 중기적으로 유지한다. 예. 이렇게 수치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수치를 주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소통이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물가를 안정시킨다라고 하면 예, 그닥 와닿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원래 연준 같은 데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물가 몇 프로니 왜냐하면 거기는 소위 듀얼 맨데이트라 그래가지고 물가 안정을 통한 경제 성장 물가 안정과
예, 완전 고용 이 두 가지가 다 목표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처음에 말한 비밀주의 예, 그런 측면에서라도 발표하지 않았는데 예, 최근 들어서부터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미국 경제가 최근까지도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조금이라도 통화정책의 효과를 잘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양적 지표를 공개하는 이유는 한국은행 입장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주체들의 기대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고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성과를 평가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물가는 아마 1.3 내지 1.4 이 정도에서 결정될 겁니다. 한국은행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적용된 물가 안정 목표를 첫 해부터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자, 한국은행은 3년 단위로 중기 물가 안정 목표를 공표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중기 물가 안정 목표는 2.5에서 3.5%입니다.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물가 안정 목표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중앙은행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는 물가 안정 목표를 제시를 합니다. 이게 영어가 뭔지는 잊어버렸는데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2%보다 낮기는 한데 2%에 굉장히 근접하는 수준. 예, ECB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한다고 합니다. 예, 연준은 2012년 1월부터 장기 물가 상승률 목표를 발표합니다. 장기적으로 물가 인플레이션율이 2%가 되는 게 목표라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 미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 내용입니다. 예. 이 지금 대부분의 주요국 중앙은행은 결정 내용은 금리입니다. 연준은 1년에 8번씩, 영란은행은 분기마다 한 번, 매월, 예. 그리고 유럽중앙은행도 매월, 이렇게 통화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금리 목표를 결정을 하고요. 결정을 하자마자 바로 발표를 합니다. 바로 발표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축소하기 위해서가 제일 크겠죠. 아무래도 금리 정책을 정해놓고 하루 이틀 있다가 발표하면 예,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추측도 난무하고 그렇게 되니까 바로 발표합니다. 보시면 내용이나 발표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른데요.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정책 결정을 하면 금리 얼마 이것만 붙는 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위원회는 많은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죠. 토론을 합니다. 그 토론 과정, 즉 의사록까지 공개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미연준, 영란은행, 한국은행 다 공개를 합니다. 의사록은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합니다. 네, 조금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아직까지 재정적으로 통합되지 않은 그냥 통화연맹 비슷한,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자주권만 포기한 채로 하나의 중앙은행이 유럽 국가들, 유로 지역이라고 하죠. 17개 국가들의 통화정책을 단일한 기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 위원들도 다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통합된 중앙은행이라지만 자기 나라 이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위기를 겪고 있는 어떤 나라는 금리를 더 낮췄으면 좋겠죠. 근데 보면 맨날 만장일치예요. 예, 만장일치 될 때까지 토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토론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알려지는 것이 걔네들 입장에서 그닥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런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어떤 토론이 오갔는지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영란은행은 원래 제가 바꾸지 않았네요. 원래는 기자회견을 총재가 이것도 대부분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하고요.
연준 같은 경우에 전망이 발표되는 달 엊그제 같이 합니다. 중앙 총재가 나와서. 유럽중앙은행이나 한국은행은 매월 금리 결정될 때마다 30분 이상의 기자회견을 합니다. 영란은행은 원래 분기에 한 번씩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번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전망입니다. 원래는 전망도 발표하지 않는다. 왜? 중앙은행의 경제에 대한 전망은 그것이 바로 통화정책에 대한 짐작을,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유였는데요. 지금은 뭐 오히려 다 확대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까지 3번씩 하다가 올해부터 분기별 경제전망 발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중앙은행의 경제전망 발표에는 향후 성장, 물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등등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영란은행, 제가 다음 장에서 비슷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 확률 분포를 제공합니다. 확률 분포라는 게 뭐냐면, 뒤에 장을 보시면 다른 그림에서 똑같은 팬 차트라는 게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또는 다른 나라가 발표하는 전망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은 몇 프로가 될 것이며 상방, 하방 리스크가 균형이다. 상방 리스크가 높다, 하방 리스크가 높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하방 리스크가 높다 이러면 어떤 뜻이냐면 내년 전망은 이런데 이게 확률이잖아요. 결국에는. 몇 %쯤 맞을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벌어질 확률은 좀 낮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전망한 건데 전망에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그 전망 분포를 보여줍니다. 밑으로 더 내려갈 확률이 높다면 이쪽이 좀 더 넓겠죠. 그러니까 하방 리스크가 높다는 거는 전망이 낮아질 가능성이 저희가 전망한 것보다 실제 실적이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팬 차트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포가 그려집니다. 여기 파란 선이 전망이고요. 이 진한 면 확률이 높고 옅을수록 확률이 낮은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균형에 있다고 봐야죠. 이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게 요즘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인데요. 원래 지금 이거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Key Policy Rate라고 되어 있죠. 우리 정책금리예요. 우리가 정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일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 확률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약간 웃기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스웨덴 중앙은행이 내년도의 금리는 우리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상황들은 고려하면 이 정도의 분포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략을 미리 다 얘기하는 거죠. 제일 극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는 그 전에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대부분 간접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주로 한국은행이나 다른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활용하는 방식은 우리는 경제를 어떻게 판단한다.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한다면 금리를 그대로 가져가거나 좀 낮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은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성장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금리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거나 최소한 내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게 그런 지침을 주는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또는 어떤 단어들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아닌데 이 직전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비질런스 잘 쓰지 않는다는데 뭔가에 주의하라는 말을 의결문 어딘가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깁니다. 어딘가에 집어넣습니다. 그 말이 들어가면 다음 달에 금리 변경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지침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스웨덴
뉴질랜드, 노르웨이 여기들은 자기가 어떻게 금리 전망을 할지, 어떻게 금리를 결정할지 그때 가서 나도 모르지만 이 정도 확률로 이렇게 할 것 같아라고 발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중앙은행에서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충분한 실력이 있다면 사람들은 여기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화정책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기대를 끌어나가는데 아주 유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못 지킬 경우는 아니면 상습적으로 못 지킬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나라는 이 세 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딴 나라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슷한 다른 제도를 합니다.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자, 작년 초부터, 그러니까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게 생기고 나서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금리를 0%까지 낮추고 금융기관에 대해서 거의 무한정한 돈을 푸는 소위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걸 수행 중에 있습니다. 양적 완화를 수행하는 정책을 쓰는 이유는 더 이상 이 금리는 마이너스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명목금리가 0까지 내려가고 나면 더 쓸 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돈을 이제 푸는 거죠. 금리는 0인데 금리가 0이라도 사람들이 안 가져갑니다. 물론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주는 금리입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아주 조그만 이자율을 받고 대출을 하겠죠. 근데 경제가 굉장히 위기라면 중앙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이 비록 돈을 공짜로 얻어 가더라도 사람들에게 쉽게 대출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기업들은 아무리 금리가 싸더라도 투자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면 돈을 빌려가지 않겠죠. 지금 일본의 상황이 그렇고 바로 얼마 전까지 또는 지금까지 미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중앙은행에서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돈이 풀려나가 실제로 그러면 완화적인 정책 기조가 잘 먹혀들어서 경제가 살아나가도록 사람들에게 또 기대를 심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명시적으로 어떤 시그널을 자꾸 주려고 하죠. 대표적인 게 연준이 쓰는 소위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오랫동안 지금의 낮은 금리를 유지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언제라는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면서 언제부턴가 명시적 시점을 이제 대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2013년 중반까지는 현재의 기조를 바꾸지 않을 거다. 그러다가 여기 나온 대로 작년 1월부터는 이 FOMC 참석자들 여기는 의결권이 있는 사람 FOMC가 뭐냐면 우리 금통위 회의 같이 각 연준을 대표하는 사람들 또는 하여튼 연준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8주에 한 번, 6주에 한 번인가 1년에 8번씩 모여서 통화정책 결정을 하는 회의입니다.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언제쯤 자기네 정책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거라는 이제 그런 보팅을 하게 됩니다. 전망치 공개합니다. 급기야 작년 말부터 우리가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는 데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소위 스레스홀드라는 걸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2%, 그다음에 실업률이 6.5%까지 내려가게. 그때까지는 우리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실업률이 설사 6.5에 가더라도 좀 더 자세히 보겠다. 지금 지난달 미국 실업률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7%입니다. 굉장히 많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연준이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정책 기조를 가져가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을 조금씩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엊그저께 FOMC 회의에서 처음으로 지금은 연준이 시장으로부터 매달 국채와 우리로 따지면 주택담보대출 저당 채권, 소위 MBS라는 거를 매달 850억 불씩 매달 사오고 있었습니다. 그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 위험한 건데도 계속 사오고 있습니다. 원래 중앙은행은 그렇게 하는 게 일종의 반칙인데요.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그 매월 사는 양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엊그저께 드디어. 이제 그러면 미국 경기가 살아나는 걸 봐가면서 아마 실업률 6.5, 인플레 전망 2.5, 충족할 즈음이 되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겠죠. 이런 식으로 통화정책 기대를 별 수단이 없지만 말로써 기대를 바꿔서 원하는 정책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게 포워드 가이던스입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가끔은 있었죠. 소위 포워드 가이던스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저희 국정감사 때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일본은행 총재가 근로자들 급여를 올려주라 그랬다. 왜? 죽어있는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특정 단어에만 막 몰입돼서 이게 좋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는 아니고요. 현재 경제 상황이랑 모든 걸 다 감안해서 다른 지금 금리가 거의 0까지 가 있는 다른 나라들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실업률이 얼마까지 가면 우리는 금리를 이제 올릴 거야 라는 식으로, 또는 더 이상 채권을 사주지 않을 거야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기대를 이끌어가는 정책이 포워드 가이던스입니다.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그 정책금리 전망 바로 그와 거의 유사한 효과를 노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자, 죄송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통화정책 수단이라고 해서 무슨 거창한 건 아니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과 국회와 시장과 소통하려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대표적인 수단이 의결문입니다. 나중에 잠시 쉬고 나서 한국은행 의결문 뒤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이게 통화정책 결정, 그 다음에 결정이 되는 그 배경,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축약해서 설명하고자 노력한 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크게 인식하지 못하실지 몰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금융시장에서는 이 의결문을 보고 단어 하나하나 뜯어내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해석하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의결문은 근데 대체로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총재가 직접 직후에 기자들 앞에서 설명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록입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2주 후에, 그러니까 이 결정이 있고 난 2주 후에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속기록은 아니고요. 토의된 내용들이 모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나갑니다. 사람 이름 빼고 다 나갑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몇 달만 자세히 읽어보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 정도로 상세합니다. 이거는 지금 커뮤니케이션 입장에서는 회의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진 주제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준 변수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알리고자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개별 위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정책 결정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앞으로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뭐 또 한 가지 더 있자면 위원들에게 일종의 책임의식 그런 것을 더 잘 심어주고자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상세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저조차도 약간 의심은 갑니다. 근데 이런 게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 되돌리기는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 다음이 정책보고서 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국가, 우리나라는 2번입니다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물가 상황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수행에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하게 영어로는 거의 저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씁니다. 우리나라는 모니터리 파워시 리포트라고 쓰고 있고요. 뭐 영란은행은 인플레이션 리포트라고 합니다. 이거를 대부분의 국가는 분기에 한 번씩 발표합니다. 그거를 읽어보시면 뭐 사실 전 세계 경제 동향이 우리나라는 반기에 한 번씩 나오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돌아갔고 통화정책을 왜 이런 식으로 했고 뭐 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거는 사실 거의 뭐 내는 나라가 있었고 그러면서 또 법정보고서인 나라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면서 각국이 거의 법정보고서 그 정도 단계로 다 올려놨고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법정보고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좀 어렵긴 하더라도 금융시장이나 금융안정이나 뭐 또는 혹시 금융감독 막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구에 읽어보시면 좀 어렵더라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직접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재가 국회 연준 의장이 의회에 나가서 증언하는 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뉴스죠. 뭐 한마디 할 때마다. 전 세계 주가가 막 출렁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설명 책임을 이행하는 직접적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제가 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총재님이나 금통위원들이나 뭐 이사님들이 뭐 어디 가서 인터뷰를 하거나 강연하거나 이것도 모두 통화정책 입장에서 뭐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이 무엇이고,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이고, 왜 중요하고, 어떤 것들을 커뮤니케이트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하는 거를 개략적이나마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뭐 물가 안정 목표제 하는 나라들 빼고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시 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하는 나라든 안 하는 나라든 금리가 거의 제로로 내려가거나 또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낮은 정책금리를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자꾸 낮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경기는 안 살아나고 그 와중에 정부는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정부들은 그 금융기관들 구하고 뭐 필요한 그런 구제금융들 막 하다 보니까 결국 그다음 경기가 나쁘니 세금도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 재정이 빵꾸가 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중앙은행에 기대는 바가 많이 커졌죠. 근데 중앙은행인들 잠깐 딴 얘기 좀 할게요. 90년대 초반에 소위 양적 완화라는 걸 일본은행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본원 통화 목표라고 해가지고, 뭐, 지금도 그닥 다르진 않은데, 거의 금융기관 당좌 계좌,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당좌 계좌에 뭐 돈을 찍어다 주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빌려줄 때도 없고 빌려갈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제도를 유지했습니다. 결국에 그 제도 덕분이었는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언제부턴가 뭐 약간의 그 소위 그 디플레이션 상황을 좀 벗어나게 되고 경기도 일정 수준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더 이상은 안 했던 제도인데요. 근데 지금 현재 연준 버냉키 의장이 학자이던 시절에 그 일본은행 똑바로 안 한다고, 똑바로 안 해서 저렇게 효과가 얼마 안 되는 거라고 굉장히 비판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실제 일본은행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론적 배경을 많이 제공해줬던, 그러니까 그 지금 버냉키 이제 곧 물러나겠지만 그 미 연준 의장이 이 위기 경제 이쪽에서는 뭐 거의 최고 권위자였다고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직접 자기 상상도 안 해봤겠죠. 그런 정책을 실제로 하게 되고 자기 임기 내내 그렇게 유지하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이제 탈출의 단초만 제공하고 이제 임기를 마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뭐 원인이 어딨던 간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앙은행들이 아무래도 지금 버든을 많이 지고 있고,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외 신인도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고 하기 때문에 정부도 가급적이면 적자를 내고 싶어 하지 않고, 한국은행도 가급적이면 위험한 채권을 자꾸 보유하게 되는 이런 사태는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뭐 표면적으로 볼 때 한국은행은 뭐 그럴 위험이 적지만 지금 각국의 특히 선진국이 하고 있는 제도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제도이기도 하죠. 지금 연준이 잠깐 딴 얘기인데, 연준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채를 한 달에 400억 불씩 사고 MBS를 한 달에 450억 불씩, 그게 원화로 얼마인지 상상도 안 가는데 그걸 매달 사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그러면 그 소위 위험 채권이에요. 지금은 그 위험 채권이니까 이자가 많이 나오죠. 연준의 지금 소위 대차대조표, 자산과 부채는 지금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늘어나 있습니다. 뭐 채권이 만기 돌아오면, 만기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미국의 주택저당증권의 만기는 30년이에요, 30년. 그럼 평균 만기 해도 뭐 다 7, 8년, 10년씩 될 건데, 그거를 지금이야 이자 나오고 하니까 그게 뭐 건전하게 다 마무리된다고 치더라도 연준은 굉장한 위험을 계속 안고 가야 되죠. 왜냐하면,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배우셨겠지만, 채권 가격이라는 게 이자율의 반대거든요. 그럼 연준이 그 MBS 증권을 가지고 있고 경제가 좋아져서 걔네들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막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연준도 적자가 난해만해하고 정말 물에서 건져졌더니 보자기 내나는 식으로 이제 많은 비판에 아마 닥치게 될지 모릅니다. 왜 여기까지 얘기가 왔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많은 노력을 했고 이제 서서히 이제 어느 정도씩은 빠져나올 기미들이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뭐 취업도 해야 되고 한데 참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갈 때까지는 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무튼 다시 이제 돌아와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에 뭐 중앙은행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은 정책들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정책들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그 정책들은 사람들이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희한한 이름들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정책들이. 그것들 각국의 홈페이지,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예, 모든 게 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무 자세하면 안 읽으니까 뭐 또 볼 수 있는 단계별로 또 막 그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예, 많은 노력들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경제 주체의 기대 안정 및 정책 효과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예, 노력들입니다. 이제 이때까지 말씀드린 대부분 묻어서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은행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들은 다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제목 차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은행법은 원래 한국은행법은 1997년까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총재이시지만 그때는 재무부 장관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금통위 위원들도 비상근이었고, 뭐, 그래서 책임성이나 권한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많이 적었습니다. 대신 금융감독권은 뭐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97년 말 IMF 들어갈 즈음에 개정이 돼서 1998년 4월부터 시행됐는데, 이때 법에 보면, 법 얘기는 뒤에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통화량 증가율을 중심으로 해오던 통화정책 체계가, 수행 체계가 금리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뭐 물가 어쨌든 표면적으로 물가 안정에 대한 정권을 위임받게 된 만큼 소위 어카운터빌리티라는 게 굉장히 중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도 그 당시부터 전망도 발표하기 시작했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 한국은행법 제6조 이게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제를 수행한다는 것을 법으로 제시해 놓은 겁니다.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 목표를 정한다. 지금은 매 3년에 한 번씩 정부와 협의해서 한국은행이 물가 목표를 정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아까 통화정책 보고서랑은 좀 다른 거고요. 연이회 물가 보고서를 발간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동향, 배경, 향후 전망, 그리고 혹시 관심 있어 찾아보시면 뭐 각종 이론에 관한 것까지 많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인들에게 물가의 기대를 유도하고 중앙은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입니다. 자, 물가 안정 목표의 공표는 여기는 없습니다만 아까 3년 그때 연말이 되면 그러니까 작년 같으면 2012년 말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합의를 하고 금통위에서 의결을 해서 3년 동안 어떻게 유지하겠다는 거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달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의결문을 공표하게 되고요. 총재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상세한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거기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한 달에 두 번째 목요일 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금통위원들께서 모이셔서 경제 상황에 대한 격렬한 토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의사록을 보시면 그 수요일 날 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대강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목요일 날 하신 말씀들은 굉장히 상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가끔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또는 그대로 가자고 할 때 뭐 다 똑같은 의견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보면 뭐 반대 찬성 의견들이 잘 드러나고요. 특히 다수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나는 반대한다, 나는 반대한다 명백하게 이럴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본인의 이름을 거기다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원칙적으로 이름이 안 들어갑니다. 요즘은 이름을 적으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뒷장부터 기나긴 이제 의사록들의 행진이 벌어지는데요.
지난 한 6, 7년 동안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의결문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대충 크게 나누면 이 정도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정도로 되는데요. 하나 보면서 얘기할게요. 2006년도, 그러니까 2006년, 예. 2007년도까지만 해도 이런 거였어요. 보시면, 자, 실물 경제가 이렇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건설 투자가 어떻고, 수출이 어떻고, 소비가 어떻고, 이렇다. 물가는 이렇고, 이렇다. 다 보면 동향입니다. 현재 어떻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러고 있다. 이걸 감안해서 올린다. 지금 의결문이 이런 식으로 돼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달에 2007년 7월 달에 어떻게 바꿨냐면, 자, 그 사이에, 조금씩 길어지면서 이렇게 됐지 싶은데, 금융통화위원회가 어떻게 결정했다는 걸 먼저 밝힙니다. 자, 올랐습니다. 올렸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고 근거를 냅니다. 근거를 대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아까보다 내용은 간결해졌지만,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올렸다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하죠. 예. 그 대신 이제 물가는 이렇다, 시장은 이렇다, 뭐. 그러니까 이 종합적인 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현재 기조가 여전히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금리를 올렸어요. 근데 금리를 올리더라도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는데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더 정책 금리를 더 올릴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의결문이 나가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 때까지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이게 이제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급격히 이제 의결문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자, 2007년 11월 달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국제유가 상승, 국제금융시장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게 국내 경제 관련 리스크를 평가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현재 어떤데 앞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무엇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밝혀줍니다. 그리고 2010년 들어와서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난 이유죠. 이제 단순하게나마 러프하게나마 국내 경제 전망이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회복세고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예. 뭐 이게 별거 아닌 한 줄 같지만 쓰는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매달 써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뭐 여전히 밑에 보시면 당분간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이거는 당분간 계속 완화 기조, 낮은 금리 기준 정책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10년 4월에는 이제 세계 경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만 어떻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그 대공황 이후의 최대 사건을 만나면서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 다른 나라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세계 경제는 신흥시장국은 좋은데 선진국은 조금씩 좋아진다. 유럽은 많이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세계 경제의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게 안 보이죠? 자, 2012년 12월.
예,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제가 잘못 썼네. 오탄비 2013년 지난달 겁니다. 예. 지난달에는 보시면 유지한다. 세계 경제는 이러이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런 위험 요인은 남아 있으니 예, 불확실하다. 국내 경제는 대체로 좋아지고 있고 고용도 좋고 이 GDP 갭이라는 게 그 우리한테 바람직한 GDP와 실제 나오고 있는 GDP의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런 그 갭을 얘기하는 건데요. 얘는 아직 마이너스다. 이거는 경기가 아직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상대로 가기까지는 완전 고용 수준에까지. 근데 내년쯤이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저희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물가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됐으며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 소비자 물가에서 뭐 석유값이나 뭐 곡물값 이런 굉장히 농산물값 같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걸 제외한, 그러니까 온전히 어느 정도는 정말 사람들의 기대와 수요가 반영된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뭐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지도 않고 뭐 거의 2% 가까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은 곡물 가격이 많이 낮은 걸로 봐서 당분간 낮을 건데 조금씩 올라갈 거다. 뭐 이런 경기 상황이나 세계 수출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조금 높아질 거다. 그 부동산 시장을 보면 뭐 수도권은 좀 안 좋고 지방은 뭐 조금씩 계속 괜찮다. 전세 시장은 많이 높다. 근데 조금 낮아졌다. 이런. 금융시장은 이렇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런 위험들을 고려해서 잘 되도록 하겠다. 뭐 이런 기다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의결문의 변화였고요. 자, 아까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상황과 거시금융 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 국회가 원하면 총재는 나가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한국 같은 경우에 반기에 한 번씩 발간하고 있으며 물가 안정 목표 달성 여부 또는 달성을 못했으면 이유, 그다음에 통화정책은 어떻게 수행했고 어떤 여건 하에서 어떻게 수행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걸 담고 있습니다. 금융안정 보고서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하고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풍부한 참고 자료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타 커뮤니케이션 수단인데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탭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보고서인가 발간 자료인가 출판물인가 예, 그런 탭이 있습니다. 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거기 보면 왜 웃으십니까? 예, 저도 잘 안 들어가 봐서 뭐 개간, 월간, 반기, 연간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보고서가 쏟아져 나옵니다. 예, 그런 보고서들이 뭐 주간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분석을 제공합니다. 원하기만 하면 사실 제 생각에는 원하시기만 한다면 뭐 우리나라 경제에 관한 웬만한 보고서는 거기서 찾으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보고서의 종류와 발간 횟수, 공개 범위 등을 예,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어느 날 새벽부터 총재님은 각계 학계 인사라든가 이런 분들 불러서 초청해서 예, 조찬을 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설도 많이 하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끝입니다. 제가 정했던 시간보다 조금 짧은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